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내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판단으로 헌재가 구인 체제로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행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위해 임명을 보류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여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절차적 흠결이 있는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최대행은 당장 마흔혁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행 측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위해 보류한 것뿐이라며 미 임명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최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계속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의결한 재판관 선출의 불이행을 다투는 것이라며 국회에 의결이 없어도 소송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마흔혁 후보자뿐만 아니라 내일 있을 권한쟁의 심판 자체에 이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고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은 선택적 재판관 임명 자체가 이 헌정 파괴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지만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CEO가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임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 의결이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개인의 권한이 침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탄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여권은 마흔혁 후보자의 이 과거 행적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는 이력과 함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앞세워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지하혁명 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인민노련은 반미 노선이 뚜렷한 사회혁명 조직이어서 정치 편향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시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한 여권 인사는 탄핵 심판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사법시험에 공부를 시작을 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마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마 후보자는 민주당 측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노당 관계자들을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저는 차별적인 기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한 것이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다 해도 정작 임명을 꼭 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놓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는지와 헌법을 어긴 건지 판단을 내놓는 겁니다. 헌재는 앞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최 대행 측에 헌법재판관 임명 조건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작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의 행동이 국회 권한 침해나 헌법 위배라는 결론이 나와도 자동으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는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헌재 측은 헌재는 권한 침해에 대해 확인할 뿐이라며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이 내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명 거부는 명백한 위헌 위법으로서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상 직무유기죄라고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스스로 강제 임명은 아니라고 밝힌 만큼 여론의 동향을 보며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권에서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 이유랄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하면은 인용이 되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성향이나 과거 행적 봤을 때 윤 대통령 파면에 동의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탄핵 인용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거라는 거죠. 현재 여당은 이 헌재 구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선 6명이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되죠. 그런데 마 후보자가 들어가서 9인 체제가 되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5명만 동의해도 탄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8명 중 6명과 9명 중 6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의 결정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일단 마 후보자 제외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구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헌재가 판단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을 보겠습니다. 파면대 기각 4대4 정확히 반쪽으로 쪼개졌었죠.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전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정도 구도면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선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고 탄핵 반대 여론이 더 불붙으면 기각도 노려볼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면 5대4로 인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당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내일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마 후보자가 과거에 노동운동했던 이력 그리고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판결 모두 다 꺼내서 공격 중입니다. 벌써부터 편향된 판결은 인정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한 율사 출신 의원은 마 후보자가 들어가면 탄핵 심판 하나마나 하다라면서 절대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친윤 중진 의원도 마 후보자의 운동권 이력 얘기하면서 재판관들을 선전선동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불복하려고 명분 쌓기 하냐라고 맞받아치고 있죠. 지금 기류를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단은 임명 보류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사유는 맞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인데요.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하느냐 이런 여론에 당 지지율 하락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죠. 여기에 최대행까지 탄핵한다는 건 여론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음 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 주리란 보장도 없다라는 현실론도 있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 민생 외치는데 최대행은 경제 전문가, 이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인 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이 8명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추가의 임명 문제는 계속 표류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 실제로 추진하기 어렵고 여당과 협의해서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에 올린 후보자를 어떻게 취소하냐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8인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인데요. 헌재는 탄핵 심판 속도 내고 있죠. 8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난 데 이어서 내일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접견합니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일 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고, 나 의원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여당 수뇌부를 만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내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접견이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거지 무슨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형사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윤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권 원내대표는 인간의 도리도 언급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여당 투톱의 방문이 당 공식 입장처럼 비춰질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는 당내 일부의 반대 목소리에 반박한 겁니다. 내일 두 사람과 같이 대통령을 만나는 나 의원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설 연휴 시민들에게 받은 많은 격려와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민심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계를 만나러 간다면서 어려운 친구 위로 차원이라니 국민을 바보로 여긴다는 고백이냐면서 면회를 철회하거나 지도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무역 적자를 안겨준 주요 교역 대상국을 겨냥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엔 25%를, 중국엔 10%의 추가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관세 무기화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8위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 무역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세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 직후 SNS를 통해 미국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국제비상경제권법이라는 대통령 권한으로 의회 승인 없이 즉각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25%가 적용됩니다. 미국 유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은 1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의 10%가 추가됩니다. 백악관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or the illegal fentanyl that they have sourced and allowed to distribute into our country, which has killed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These are promises made and promises kept by the president. 특히 백악관이 공개한 캐나다 행정명령에는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은 관세의 범위와 비율을 더 넓힐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식 경제전쟁과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내려진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란 점을 들어 관세를 통한 무역 적자 해소의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나라들 맞고만 있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즉각 보복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맞불 관세로 반격에 나선 캐나다에선 미국산 위스키나 주스를 먹지 말잔 이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행정명령 서명이 발표되자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약 3시간 반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 약 156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대상으로 이 중 20%의 미국과 똑같은 시기인 현지 시각 4일부터 관세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시기도 관세율도 미국이 취한 만큼 그대로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트리도 총리는 미국인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자국 제품 소비를 독려했습니다. Checking the labels at the supermarket and picking Canadian-made products. It might mean opting for Canadian rye over Kentucky bourbon, or foregoing Florida orange juice altogether. 멕시코는 관세 이외의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을 모두 동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즉각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의 관세 폭탄 그 표적지엔 동맹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의 생산 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급망 재배치나 투자 전략 수정을 검토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경 건너 멕시코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팔아온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서 가전과 TV 공장을 각각 운영 중입니다. LG전자 역시 멕시코 3개 지역에서 TV와 냉장고, 전장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멕시코 몬타테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92%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건 중국, 멕시코, 캐나다지만 미국은 한국 제품을 콕 집어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ike steel in Japan and appliances in Korea. I mean, they've just taken advantage of us. It's time for them to partner with us and bring that production back home. 25% 과세 부과를 앞두고 삼성 등은 타격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삼성은 건조기를 미국 뉴베리 공장으로, LG는 냉장고 생산 물량을 미국 크라크스빌 공장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기아차는 미국 조지아 공장 생산량을 늘려 멕시코 물량이 막히는 것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격차를 따졌을 때 미국에서 만들면 생산비가 30%가량 높아질 수 있어 고민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한국으로 직접 관세 전쟁이 확대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중국산 인공지능 딥시크가 세계 AI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딥시크 보이콧 움직임도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딥시크를 이용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벌써부터 이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새로운 인공지능 AI 모델을 내놓은 건 지난달 20일. 개발 비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공개되자마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공개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용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딥시크의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돼 안보상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中国所制造的资讯产品常常被发现隐藏着恶意程式、间谍软体。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중국산 전자제품의 우려를 나타냈던 서방 국가들도 딥시크 보이콧에 가세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휴대기기의 딥시크 프로그램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했고 영국과 독일은 가입자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사용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딥시크의 역사 왜곡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재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에 대해 딥시크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답한다며 집권 여당 간부가 공개적으로 사용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当たり前のことをねじ曲げてしまうのがこのディープシークだと危ないのでディープシークをダウンロードすること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반면 중국에서는 개발자들이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해외 딥시크 보이콧이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 중국 견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일부 비자 발급이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군대까지 동원해 열흘 만에 5,500여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걱정들을 해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대상으로 보는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400만 명으로 이 중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0에서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체포된 이들은 별도의 재판 없이 신속 추방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엄격한 단속 상황 속에서 벌써부터 한국인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나타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턴 비자도 지금 리젝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턴 비자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리젝션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현지 시각 그제 백악관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검거 소식을 전하며 한국인 체포자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지 교민사회에선 비자 발급 거부 등의 사례가 이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불법 이민자로 체포됐을 경우 묵비권 행사나 영장 제시 요구 등 법적 권리 행사 내용을 담은 모바일 프로그램을 교민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내일은 절기상으로 보면 봄의 시작인 입춘이지만 날씨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곤두박질치면서 내일 아침엔 체감 온도가 영하 13도까지 내려갑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란 기자, 지금 기온 영하로 떨어졌습니까? 네, 이곳 광화문 광장의 현재 기온은 아직까지 영상 3도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자정 이후 서울은 영하권에 접어들고 13시간 뒤인 내일 오전 9시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서울 등 수도권은 최고 기온이 영상 8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객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데
영하 11도를 기록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추운 입춘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춘인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7도, 경기 인천은 영하 11도, 강원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내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반도 북서쪽에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매우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입춘 한파가 수요일쯤 절정을 기록한 뒤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오요한나 씨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오 씨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명과 각각 피해를 상담하는 대화가 녹음돼 있다는 겁니다. 네 명이 다 녹취 있는데 1시간 반 동안 코프를 마시면서 얘기를 상담을 했죠. 요한나가 녹음을 해놨어요. 상담의 과정을 다 녹음해놨습니다. 오요한나 씨가 특정 기상캐스터에게 당한 괴롭힘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라는 게 유족 설명입니다. 한 명에 대한 가해에 대한 상담인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말이 폭력적이야. 이거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기상캐스터들이 요한나 씨가 없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멍청하다는 식으로 험담을 한 게 괴롭힘 정황으로 제시되는데 고인이 직접 육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녹취 파일의 존재가 드러난 겁니다. MBC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이 녹취가 누가 어떤 괴롭힘을 가했는지 구체적 정황을 제공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유족 측은 MBC의 조사를 지켜보고 녹취 내용을 공개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전북 무주 덕유산의 명소인 상제루 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해발고도 1.5km, 2,500m가 넘는 이 고지대에 위치한 탓에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호수로 물을 뿌리기가 힘들어서 인공 제설기로 불을 껐습니다.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관계자들이 망연자실 지켜봅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인공 제설기로 눈보라를 만들어 진화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해발 1520m 덕유산 설천봉에 있는 쉼터 상제루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3층짜리 목조 건물인 상제루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스노모빌, 곤돌라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빨리 좀 이동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긴 했죠. 산 정상은 마땅한 진화 장비가 없어 인공 제설기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1997년 지어진 상제루는 3층 높이 한식 목조 건축물로 등산객들의 대피소, 쉼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흰색 승용차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영동 1터널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추돌한 건 어젯밤 10시 30분쯤. 사고 충격으로 흰색 승용차는 전복됐고 뒤에서 들이받은 검은색 승용차도 앞부분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흰색 승용차가 터널 안 도로에 멈춰 있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인 빌 게이츠가 자서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 딱 한 가지를 밝혔는데 과연 억만장자가 꼽은 인생 최대 실패는 뭐였을까요? 강경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 자신의 자서전 출간을 앞두고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였던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와의 이혼을 인생 최대의 실패라며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던 해인 1987년 만나 7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였지만 독점 자본가라는 비판을 받던 빌이 자선 사업가로 변신한 건 아내 멀린다의 영향이 컸습니다. It's important because it's the start of our marriage, but also some of the insights that led to the foundation. 두 사람은 재단 활동을 통해 우리 돈 559조 원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부부지만 지난 2021년 두 사람은 이혼하며 27년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멀린다는 지난해 5월 빌과 함께 해오던 게이츠 재단 공동의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빌 게이츠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선 가상화폐는 쓸모가 전혀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과 대만을 제쳤습니다. 수출 호조 속 우리 경제가 꾸준히 몸집을 불린 덕에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3만 6,024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전년보다 454달러 올랐고 2023년 이후 2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IMF 예측을 보면 일본은 3만 2천 달러, 대만은 3만 3천 달러로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제친 겁니다. 일본은 장기 침체와 엔화 약세 등으로 2년 연속 한국에 뒤처졌고 TSMC를 앞세운 대만 역시 반도체 호조로 2022년 한국을 18년 만에 처음으로 추월했지만 이후 재역전당에 한국과 격차를 못 좁히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등 수출이 좋았고 원유 등 수입 부담이 줄면서 경제 규모가 한층 커졌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여기다 고물가를 버틸 만큼 소득도 견고해졌습니다. 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 해도 막상 해외에 나가보면 체감하는 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크게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을 나가면 좀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비하던 거랑 일본이나 대만 갔을 때 느낌이 뭐 약간 싸다는 느낌도 받고. 외국인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3 years, I think it's became more expensive. 생활비, it's more expensive here in Korea, and find a room, so and so on. It's expensive here in Korea. I don't know why your GDP already passed the Japanese and Taiwanese people. After the epidemic period, and Korea have such performance is amazing. 하지만 정부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유가가 오름 추세인데 반도체 시장도 불확실해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 산업 현장에 실전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실제로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잿빛의 인간형 로봇들이 철제 부품을 떼어 작업대로 갑니다. 작은 구멍이 뚫린 부품을 자연스레 껴넣고 다른 부품도 조립합니다. 지난해 8월 독일차 브랜드 BMW 공장에서 차량 하부 골격 제작에 시범 투입된 피겨 02입니다. Basically now preparing for going into 2025, 20 hours of useful work per day, 7 days a week. 미국 물류기업 GXO는 최대 15kg의 택배를 나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디짓을 실전 투입했습니다. 제가 디짓과 마찬가지로 물 15리터가 나눠 담긴 페트병을 나르며 비슷한 조건에서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실험해보겠습니다. 50분쯤부터 손목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2시간이 지나니 똑바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반면 디짓은 8시간까지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업체 측은 2년 뒤엔 디짓 한 대가
시급 30달러, 우리 돈 약 4만 원의 근로자 1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은 10년 뒤 55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연간 기기 출하량도 140만 대까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보다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차량용 소형 배터리를, 현대자동차는 엔진 부품을 각각 나르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유명 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10년 내에는 로봇이 상당히 보급되지 않겠느냐.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고 인간에게 일자리 부분에서는 위협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대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사 분쟁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남영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보이는데 그 입 다물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친명 이재강 의원, 김경수 전 의원 등 비명계를 저격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단일 대우로 이재명을 밀었다면 검찰 독재 세력이 나라를 망칠 수 있었겠냐, 그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그대들이야말로 다 되어가는 밥에 쇳가루 뿌린다며 내란 찬탈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표현 수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정 연휴 때 친명계를 향해서 사과하라는 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또 입장을 냈습니까? 네,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건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저들을 압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내란 찬탈 세력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김 전 지사를 향해서 이 날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표 팬카페를 직접 살펴봤는데요. 비명계 인사들을 겨냥하며 수박이 또 왔다며 비꼬았고요. 또 당을 떠나란 글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심처럼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친명과 비명의 갈등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 또 이 수박이란 표현이 등장했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케네디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거 뭡니까? 네, 모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불린 인물들입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46살에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6살 거대 정당의 당대표 당선의 기적,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대선 출사표로도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젊은 지지층이 많은 홍대 거리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대통령이 되려면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의원 올해 생일인 3월 31일이 지나면 만 40세가 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한 거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몸담고 있는 개혁신당의 내홍. 이 내홍 사태가 좀 진정될 기미가 보입니까? 아닙니다. 허은하 대표와의 갈등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예 두 쪽 최고위를 열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개혁신당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당내 내홍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우리 국민들께 미래를 여는 진정으로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서 네, 허 대표 측. 허 대표가 하루 평균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해서 건강이 안 좋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오전 최고위는 허 대표가 주재할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두 쪽 최고위 내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향우,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말하는 겁니까? 네, 최근 이재명 대표 기업과 실용, 성장을 내세우며 연일 우클릭을 하고 있죠. 오늘은 SNS에 해병대 독립을 주장했는데요.
경호처장 공간을 해병대 사령관 공간으로 복원하고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사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해병대 독립과 함께 최근 안보 행보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에는 대전 현충원에 있는 고 최상병 묘소에 참배하고 왔습니다. 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 거란 해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이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도 주재하지 않습니까? 네, 토론회를 열어서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직군의 주 52시간 노동 유연화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여당은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이번에도 우클릭 행보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은 올해의 첫 번째 절기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때이자 한 해를 시작하며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때인데요. 절기와는 달리 한겨울 날씨로 7년 만에 가장 추운 입춘이 되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영하 7도 안팎, 모레 영하 1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최고 기온도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이미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춘천 영하 8도, 청주 영하 4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2도, 전주 0도 등 오늘보다 9도 낮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의 출근길 눈발이 날리겠고요. 밤부터 모레까지는 충청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많게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권에선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정치 논리를 배제하라 하고 야당은 여당에 추경 의지 먼저 보이라면서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목소리는 큰데 진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추경을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